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입니다. 현대미술과 도시문화를 비평하고 있고요. 책을 쓰고 여기저기 원고도 기고하고 또 책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책은 원래 제가 앞전에 책 두 개는 미술에 관련된 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문화에 관련된 책을 처음으로 저도 내게 됐고요. 그 앞에 이제 원래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라는 시사 월간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미술 비평 말고 제가 문화 비평을 꾸준히 오랫동안 기고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긴 도시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들로 글을 한번 써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의 표지는 제가 쇼핑몰에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이 사진을 골랐어요. 잘 보시면은 이게 오픈 전에 더 현대 서울의 입장에서 저희가 촬영 허가를 받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래쪽에 보면은 이분은 아마 손님은 아니고 직원일 거예요. 아침에 오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이나 일하는 분의 모습일 거고,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박스 같은 것들이 막 놓여 있고, 아침 쇼핑몰이 생각보다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박스도 오가고, 사람들도 오가고, 청소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런데, 이 세 개의 층이 일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이런 일하는 공간의 모습, 그리고 맨 위층은 세팅돼 있는 가구 매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습을 담고 있어서 표지를 보시고 바로 독자분들이 눈치를 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책 표지를 골라봤어요. 저는 이 책을 쓰기 전에는 마리나의 눈이라고 퍼포먼스 아티스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그 삶과 예술에 대해서 쓴 에세이와 그리고 이 보통의 감상이라는 책은 저는 세모람에서 한번 북토크를 진행했었거든요, 작년에. 이거는 현대미술 에세이인데 현대미술을 보통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영화라든지 소설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일상적인 예술이랑 엮어서 좀 쉽게 현대미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써본 에세이예요. 저는 이런 책을 썼었고요. 그리고 어, 이 그림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반짝이는 어떤 것이라는 책은 설명이 아마 먼저 나갔을 테지만 쇼핑몰과 백화점 그리고 뭐 대형마트 같은 도시에 있는 거대한 복합 상업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쇼핑몰은 보통 대도시에서 좀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고 도시인들이 많은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여기가 저는 항상 여기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긴 한데 이 아래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다고 느꼈어요. 또 뭔가 소비를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된 공간이기도 하고 이 아래에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혹은 구조의 설계부터 우리의 동선이나 뭐 우리의 심리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쇼핑몰뿐 아니라 이게 사실 이제 시리즈물인데요. 도시공간 시리즈라는 시리즈물의 1권이 이 쇼핑몰이고 2권은 영화관이 같이 나왔는데 이게 그런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쇼핑몰이나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도시의 많은 공간들이 사실은 우리는 이제 익숙하게 매일 지나치는 공간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일수록 서로 가진 욕망이나 목적이나 뭐 이것을 이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마다 돌아가는 원리라든지 그곳을 채우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또 그다음에 사람들이 채우는 그 경험이나 추억 같은 것들이 쌓여서 이 의미 없는 공간이 또 누군가에겐 되게 중요한 장소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도시공간 시리즈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나 다른 공간이 되는 그런 도시의 공간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산문 시리즈인데요. 그각 권마다 뭐 쇼핑몰, 영화관, 아니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뭐 미술관, 공원, 도서관, 지하철 이런 식으로 공적인 공간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그 작가별로 각각 다른 시선이나 다른 톤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리즈거든요. 이 첫 번째 책이 제 책 반짝이는 어떤 것, 쇼핑몰과 백화점이 도시에 사는 우리랑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책이고요. 저는 이것을 사실은 이 몰이라는 공간 자체가 되게 인문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깊게 해볼 수 있는 장소인데도 어,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작가로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한 분야를 되게 오랫동안 탐구하는 인문학자는 아니고 문화 비평가, 도시 문화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건넬 수 있는 이야기들은 조금 다양하게 제가 가졌던 많은 궁금증들을 너무 깊고 어렵지는 않게 그러나 조금 넓게 그런 것들을 마치 주변에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듯이 좀 영화라든지 소설 아니면 뭐 드라마 아니면은 뭐 가벼운 철학 개념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좀 수다 떨듯이 얘기하는 그런 에세이를 쓰는 게 지금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책이고요. 이 책에서는 쇼핑몰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사실 이제 몰이라는 공간은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아케이드라든지 뭐 이런 백화점 같은 것들이 처음 생기게 되고 또 베냐민이 얘기한 플라네르 개념이랑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도시가 발달하면서 교내 쇼핑몰이 발달하고 이런 식으로 도시의 발달과 되게 연관이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백화점을 또 우리나라에 들여오게 됐거든요. 이 도시의 발달 과정과 맞닿아 있는 쇼핑몰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먼저 앞에다가 넣고 그다음에는 인제 뭐 우리가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유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소비와 관련된 계급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빨간머리엔 같은 만화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19세기에 있었던 그 구스타브 카유보트 이따 그림 보여드릴 건데 그림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 소비와 계급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마케팅이라는 것이 속임수를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의 심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마케팅의 속임수와 도시인의 심리, 우리는 근데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속죠. 그럼 그 도시인들의 심리라든지 아니면 소비에서 갖는 위안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제 주변의 이야기나 아니면 뭐 쇼퍼홀릭 같은 영화를 예로 들면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 책을 처음 쓴다 그럴 때 친구가 좀비 영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비 영화에 항상 클리셰처럼 쇼핑몰이라는 공간이 등장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게 어떠냐. 저는 원래 좀비 영화는 취향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친구 얘기를 듣고서는 며칠 동안 밤새 계속 좀비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보여지는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런 상업에 잠식당한 어떤 도시의 모습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건축가 유현준이 얘기한 거리를 그 도시에서 거리를 걷는 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경험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의 어떤 추억이라든지 우리의 기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더현대 서울의 아침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장면들을 봤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그 쇼핑몰에 갔을 때는 볼 수 없는 노동의 현장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바로 눈앞에서 많이 봤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소비하는 공간에서는 노동의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가려져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위해서 인제 조사를 하기도 했고 예전에 저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설을 이용할 때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를 제가 느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쇼핑몰이란 공간도 어떻게 생각하면 뭐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공간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뭐 저랑 엄마가 여행했던 에피소드 같은 걸 들으면서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그냥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장면은 19세기에 생긴 아케이드라는 공간이에요. 아마 파리를 중심으로 먼저 생겼을 텐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그리고 상점가들이 늘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거리가 이렇게 대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에펠탑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가 넓게 펼쳐져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꼬불꼬불하고 작은 골목들이 그냥 이어져 있고 길도 포장도 안 돼 있고 되게 더러웠다고 해요. 귀족들은 거리를 거니는 것보다는 보통 그냥 마타나 말을 타고 다니고 평민들만 보통 그런 더러운 거리를 걸어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 산업혁명 이후에 에펠탑을 만들고 그리고 당시에 그 파리의 세느현
세느강 할 때 그 세느 있죠. 그 세느현이라는 지역 안에 파리라는 도시가 속해 있는데 세느현의 지사였던 오스만 남작이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을 해요. 그래서 그 도시개발 계획으로 파리에 이제 작은 골목들을 밀어버리고 넓은 길을 만드는데 그때 넓은 길을 만들면서 이런 대로와 상점가 그리고 가로등 이런 것들이 생기고 길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서 귀족이나 부르주아들도 거리에 나와서 걷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걷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그런 날은 또 이제 기후가 안 좋은 날은 걷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지붕을 세운 이런 지금 여기 보면 상점가가 있고 지붕이 동그랗게 있잖아요. 이런 아케이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아케이드 형태는 지금은 거의 실내 쇼핑몰로 들어왔는데 왜 요새 시장 같은 데도 가면 위에 이렇게 천장 씌워놓은 데 있죠. 그게 옛날부터 있어온 그 아케이드 형태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편리한 상점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실 재미있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로를 만든 이유 자체가 오스만 남작이 당시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시민들이 봉기하는 일이 되게 많았었는데 시위를 하고 나서 작은 골목으로 숨어들면은 잡아내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숨을 곳이 없도록 빨리 잡아내기 위해서 작은 골목을 없애고 대로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목소리나 그런 자유라든지 민주주의를 조금은 억누르는 그런 행위였던 거죠. 그리고 이 상점가나 아니면 대로 같은 곳에서 걷기 시작한 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걸으면서 아무래도 예전에는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는 사람이 귀족이나 부르주아였는데 이제는 다 섞여버리니까 누가 부자인지 신분이 높은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옷으로 자신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옷을 차려입고 뭔가 재단이 잘 된 고급 소재의 옷. 근데 예전에 귀족들은 엄청나게 풍성하고 더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그런 옷을 많이 입었는데 거리를 걸으면서 산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옷 스타일들이 19세기에 새롭게 이제 새로운 지위로 급부상한 부르주아들이 주로 입었던 옷 스타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의 제가 책에도 썼는데 장갑의 손가락 끝까지 재단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몸에 꼭 맞는 멋진 옷을 입었다는 것은 나는 돈이 많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였는데 그런 옷을 입고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두면서 걷게 된 게 사실 그 유행의 시작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부르주아들이 멋진 옷을 입고 걷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조금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데 부자로 보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또 어딘가에 가서 옷을 맞춰 입고 비슷한 옷을 입기 시작했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도 유행을 얘기하면은 항상 뭐 베블런이라든지 맥켄드릭 같은 그런 사회학자들의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상위 계층의 무언가를 모방하면서 유행이 따라가고 상위 계층은 만약에 이런 블랙 자켓을 몸에 꼭 맞는 걸 입었는데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자켓을 입기 시작하면 구분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른 색깔이나 다른 실루엣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다시 차별화하려고 하겠죠? 그게 그 유행과 계급이 관계 맺는 방식이고 지금 현대에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방식인데 이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부르주아들이 19세기의 거리에서 아케이드에서 걷기 시작하면서 이 벌어진 이 장면들을 자주 이야기를 하기는 해요. 아까 그 아케이드에서 발전된 파리에 생긴 19세기의 백화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여러 층이고 그 매대들이 다 여기저기 놓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가고 여기는 아케이드랑은 다르게 거대한 상점으로서 아예 살롱으로서도 기능했다고 해요. 이 안에서 뭐 모임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하듯이 그런 뭐 무도회 아니면 뭐 그림 교실, 글쓰기 교실 이런 것들도 열리고 예전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에밀 졸라의 여인들의 행복백화점이라는 소설을 읽고 참고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데 마지막에 이제 여자 주인공이 백화점에 이제 CEO, 지금으로 치면 CEO가 되면서 백화점에 많은 것들을 복지를 바꿨는데 거기서도 이제 직원들을 위한 클래스도 열고
여러 가지 뭐 직원 식당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휴게실 같은 걸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정도 상상이 19세기의 작가가 가능했다는 점은 이 백화점 안에서 이미 많은 그런 북한 문화 공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백화점이 처음에 생겼었고, 그때 19세기에 처음 생긴 봉마르시에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이 파리에 처음 생긴 백화점이거든요. 그 백화점을 모델로 한 게 그 에밀 졸라의 소설 여인들의 행복 백화점. 그리고 그 소설을 다시 원작으로 만든 영국 드라마 더 파라다이스라는 드라마도 있어요. 그 드라마도 제가 이번 책에서 한 꼭지를 이 얘기를 썼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그림은 구스타브 파이어보트라는 19세기 파리의 인상주의 화가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부르주아의 옷을 입고 있죠. 이 장면은 이 거리가 바뀌면서 이렇게 넓은 대로가 포장된 거리가 새로 생기면서 이 거리들을 거닐면서 관찰하는 부르주아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린 화가들 자체가 당시의 그런 지식인들이기도 했고, 당시에는 이렇게 넓은 거리, 가로등, 그다음에 철제 구조, 마타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증기 기관차랑 기타역 같은 구조물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도시의 모습 자체가 엄청 다이나믹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관찰하는 이런 부르주아들의 모습이라든지 도시의 풍경을 19세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깔끔하고 평화롭고 이렇게 잘 차려입은 사람들만 다니는 것 같은 거리인데 한편으로 이 화가는 다른 장면들도 그렸어요. 이렇게 이것도 평화로운 부르주아들의 모습이죠. 이런 장면도 같은 화가의 그림인데요. 마룻바닥을 깎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르주아가 아니에요. 당시의 노동자들인데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부르주아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냥 거리를 거니는 모습, 야외에서 파티를 즐기거나 카페에 앉아서 술을 즐기고 이런 모습들도 많이 그렸는데 이렇게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그렸어요. 이 카요보트의 마룻바닥을 깎는 인부들도 되게 유명한 그림이고 이 그림은 드가의 그림이에요. 그 발레리나 많이 그린 드가라는 에드가 드가라는 화가 아시죠? 그 드가의 그림인데 여기서는 빨래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리는데 여기서도 그런 화려하고 깔끔한 도시의 모습에 가려진 노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빨래터라 이쪽에는 여성들의 모습이 많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얼굴을 보면 아마 좀 앳된 느낌이 나실 텐데 소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시가 발달하던 상황에서도 화려함의 이면에는 항상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있었고 당시에 이런 빨래를 하는 공장, 다림질하는 공장에는 화학약품들도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장소에서 일하면서 어린 소녀들이 몸이 많이 다치고 상하고 그렇게 상하고 나면은 보통 공장에서도 쫓겨나고 그냥 거리로 밀려났다고 해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화가들이 양면을 포착해서 그렸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미술 비평가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런 책을 쓰게 된 시작이 아마 여기서부터일 거예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화가들이 세상의 한 가지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장면들을 본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런 일상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의 틈을 포착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사실 예민하지 않게 살아가다 보면 그냥 세상을 이루는 거대한 사건이나 뭐 표면 정도만 보게 되잖아요. 그걸 예술가들이 포착해서 우리 눈앞에 이렇게 드러내주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세상의 많은 점들을 배우게 되는데 저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썼던 현대미술 에세이들도 대체로는 그런 식으로 예술 작품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항상 해왔거든요. 이 책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 그냥 주제만 본다면 갑자기 왜 이 작가는 이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어진 이야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그림들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작품들을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키웠었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것들도 보면서 제가 바라보고 있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도시의 공간이 생각보다 많은 면을 담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부터 네, 이 책을 시작을 했고요. 상당히 도시는 입체적인 공간이더라고요. 필수님께서 이 세모람 북토크 모집을 하시면서 올려주신 홍보물에도 도시가 일종의 집단 기억이라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해주셨는데, 제가 크라카워라는 철학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도시에서 보여지는 표면이 기억이 이런 집단 기억이 모여서 뒤집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내면에 있던 것들이 그 뒤집어져서 결국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겹쳐져서 도시에 수많은 기억이 쌓이고 그것들이 결국에는 이 도시의 모양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일종의 집단 기억이라는 표현을 그 철학자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틈새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 기억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을 바라보다 보면 아무래도 재밌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규칙이나 상징 같은 것들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기획한 것이 이 도시기획 시리즈고 사실 이 기획을 제가 했어요. 이 도시공간 시리즈라는 기획 자체를 제가 하고 첫 번째 권을 제가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권은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을 쓴 작가님, 이제 에세이를 주로 써오신 작가님인데 책이 제가 여기 있을 건데 여기 영화관에 가지 않는 날에도라는 제목의 에세이인데 이 책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래요. 작가님한테 영화관이라는 장소에 대한 그냥 본인의 시선을 담은 얘기를 써달라고 했더니 이분은 영화관이라는 장소 그 자체보다는 영화관이라는 장소를 매개로 벌어지는 영화, 영화를 하는 사람, 영화를 보는 사람, 그다음에 영화를 꿈꾸는 사람 이런 얽힌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풀어냈더라고요. 저 에세이는 조금 더 또 말랑말랑한 에세이인데 저는 또 영화관을 아마 제가 봤으면 저는 또 이 반짝이는 어떤 곳에서처럼 이리저리 뜯어보면서 막 철학 개념도 가져오고 하면서 아마 불어뜯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같은 공간도 정말 사람마다 다르게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느꼈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또 금방금방 가네요. 제가 가져온 사진들만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쇼핑몰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까 유행과 계급 얘기를 하면서 빨간머리 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꼭지 이름이 부푼 소매와 실크 스타킹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 빨간머리 앤이 고아 소녀잖아요. 이 아이가 입양이 돼서 되게 검소하게 가르치는 그런 집으로 이제 와서 여기 잘 보시면은 다른 소녀들이나 선생님은 다 어깨에 이 소매가 붙은 이 장식이 있어요, 다들. 근데 딱 보면 앤만 소매가 그냥 일자소매고 앞에 있는 그 앞치마 같은 것도 되게 검소한 걸 입고 있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근데 이 집에서는 앤한테 이런 옷밖에 안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앤이 늘 이런 부푼 소매 옷을 입고 싶었는데 이제 이 양부모님은 얘를 키우신 분들은 그거 너무 타치스럽다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앤이 친구들하고 있는 모습을 앤을 키우는 이 아저씨가 발견을 하고 우리 애는 다른 애들하고 너무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게 소매구나 라는 걸 알고 그분이 이제 아저씨가 용돈을 아끼셔서 앤한테 소매 옷을 결국 선물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앤이 부푼 소매 옷을 갖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랑 같은 물건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에피소드 책에도 나오는 에피소드인데 엄마가 어릴 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되게 세련된 책가방을 사주셨거든요. 이렇게 막 스웨이드로 된 되게 예쁜 책가방이었는데 유행도 안 타는 거였는데 저는 그거 말고 그냥 분홍색 책가방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친구들이랑 같은 거를 갖고 싶다는 거는 결국 또래 집단에 섞여들고 싶고
그 안에 소속되고 싶다는 그런 사람의 감정을 담고 있는 건데 이제 저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N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자기 새 옷을 가져본 적이 없고 좀 사치스러운 옷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런 부푼 소매 옷을 입고 저렇게 리본이나 레이스가 많이 달린 옷을 입는다는 거는 조금 유복한 집에서 자랐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자라온 어떤 그 시절에 행복하게 자란 여자아이를 상징하는 그런 옷차림이거든요. 애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옷이 소매가 꼭 부풀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그런 삶을 동경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그런 계급의 이야기라든지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소속하고 싶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고요. 그걸 위해서 백화점들은 보통 우리를 공략하죠. 이 물건은 한정판이고 이 물건은 일정한 고객만 가질 수 있고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것도 저는 그것의 일종이라고 봐요.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물건. 아니면 브랜드의 이미지도 그렇겠죠. 이런 사람들만 입는 옷.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속칭 에루샤라고 부르는데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저도 이거 자료 조사를 하면서 그 단어를 처음 알았는데 고급 백화점이 되려면 그 에루샤를 유치를 한 다음에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백화점에 그 고급 브랜드, 아무 곳에나 입점하지 않는 고급 브랜드가 있어야만 그 백화점이 일정한 그 계급이 형성이 되고 백화점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고급 백화점에 드나드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VIP 계급을 갖기 위한 거는 또 그 안에서도 높은 계급을 차지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소비 문화 자체가 사회에서 우리가 사실 겉보기에는 요새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만으로는 계급을 알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사회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계급으로 이루어진 사회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소비 문화라든지 물건 같은 것들로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게 이 소비 문화를 만드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것도 뭐 비슷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영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90년대 하이틴 영화인데요. 그 핑카로 살아남는 법이라는 영화인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여자애들 3명은 학교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고 이 왼쪽에 있는 애는 갓 전학 온 애인데 옷차림을 보면 별로 그렇게 잘 나가는 친구 같아 보이진 않죠. 근데 항상 하이틴 영화에서도 이런 식으로 잘 나가는 무리들이 어떤 주인공 여자애나 이런 애들을 쇼핑몰 같은 공간으로 데려가요. 여기서 거닐면서 물건을 구경하고 이 또래 집단에 소속돼 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런 쇼핑몰에 가면 보통 어릴 때 쇼핑몰 놀러 많이 가잖아요, 청소년 때. 그럼 여기 이 친구들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가 새로 전학을 왔지만 학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아이들 사이에 섞여서 걷는다면 이 아이는 어떤 여기 소속된 그러니까 계급이 신분이 상승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거죠. 그래서 이런 하이틴 영화 안에서도 쇼핑몰이 그런 계급을 상징하는 공간 혹은 어떤 집단과 다른 집단을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상정이 돼서 나오는 걸 보면서 어, 네, 이 장면은 좀 나중의 장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이 무리에 섞여 들어서 옷차림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그 비슷한 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도 일종의 계급을 형성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여자애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기는 하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만든 계급이나 옷차림이나 함께 걷는다는 행위 자체가 별거는 아니다. 사람의 본질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결론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나 청소년 문화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되게 만연해 있죠. 그리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백화점에 가서 일정한 공간이나 뭐 VIP 라운지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문화센터에서도 어떤 강의를 듣는다든지 그 책에도 제가 썼는데 예전에 본 그 청담동 살아요라는 오래전에 드라마에서 김혜자 배우님이 되게 청담동에는 살지만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백화점에서 하는 시쓰기 클래스에 계속 가요. 거기 가면 그런 사모님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감추고 조용히 이렇게 섞여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계급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멘탈이 부서지는 순간이 있는데 같이 와인을 먹기로 했는데 그 프로슈토 멜론이라는 안주가 나오는 거예요. 멜로니에다가
그 프로슈토라는 이태리 햄을 얹은 건데 이 사람은 멜론도 자주 못 먹는 과일인데 거기에 처음 보는 프로슈토라는 햄이 얹어 있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때 이분이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 계급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에피소드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그 백화점, 뭐 백화점의 문화센터나 클래스 같은 그런 사교 공간이라는 생각에 또 그런 에피소드들도 제가 책에 썼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 쇼퍼홀릭이라는 영화 에피소드예요. 이 영화가 좀 예전 영화인데 원작 소설도 있었고 이 가운데 있는 핑크색 옷 입은 이 여자가 주인공이거든요. 지금 세일이 시작되는 날인데 오픈하자마자 달려가는 그 오픈런 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서는 이 여자가 엄청 낭비벽이 있고 뭐 그런 철없는 사람으로 그려지는데 그때는 저도 그냥 생각 없이 영화를 봤는데 이 책을 쓰면서 든 생각이 과연 이 사람이 자기만의 의지로 이렇게 낭비벽 있는 사람이 됐을까? 뭐 영화 캐릭터에서는 좀 철없는 캐릭터기는 한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살아가는 그냥 아직 자기 줏대가 별로 없는 젊은이가 회사 생활은 힘들고 그냥 자기 수중에 돈은 있고 스트레스를 풀거나 조금 멋지게 보이고 싶거나 그런 욕망을 이런 쇼핑으로 풀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런 욕망을 조장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상점이나 백화점, 쇼핑몰의 그런 프로모션들이라든지 마케팅 활동들은 우리를 사실 그 안에 쉽게 끌어들이고 심지어 도시의 여러 가지 생활에 지쳤을 때 그 백화점에 가면 정말 따뜻한 서비스로 우리를 환대해 주잖아요. 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혼자 일하고 살면서 너무 힘들 때 백화점에 갔을 때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기가 산 물건을 예쁘게 포장해주면 집에 가서 그걸 풀어볼 때 그렇게 행복하대요. 근데 당장 그걸 딱 풀고 나면 바로 허무해진다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책에 썼던 단어인데 인스턴트의 친절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일종의 인스턴트의 마음, 인스턴트의 친절, 돈을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그거라도 사실 필요한 날이 있잖아요. 도시에서 혼자 살아가는 어른의 삶은 되게 쓸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니까 이 친구도 힘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에는 이렇게 쇼핑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가 쇼핑했던 경험과 물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이나 이런 걸로 경영 칼럼을 써가지고 칼럼니스트로 성공하거든요. 물론 뭐 현실에서는 없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네. 이 영화를 떠올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영화 시체들의 새벽. 그 좀비 영화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체들의 새벽이라는 영화인데 여기도 쇼핑몰 장면이에요. 좀비 영화에서 항상 쇼핑몰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쇼핑몰이라는 공간은 사실 이 좀비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라든지 이런 지금의 현대 사회에서 좀 맹목적으로 그냥 행동하는 인간들을 상징해서 만든 것이 사실 이 좀비라는 존재인데 그런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어떤 공간이 특히 이 80년대에는 영화가 82년도 영화인데 80년대에는 쇼핑몰이라는 공간이 자본의 아주 퇴전선, 자본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던 거죠. 이 공간에 이 좀비 영화의 이 장면들을 넣으면서 보면은 사람들은 쇼핑몰을 향해 가는 이유가 쇼핑몰에 모든 게 있어요. 좀비 때문에 바깥 세상은 너무 위험한데 쇼핑몰은 공간만 차단하면 이 안에 뭐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심지어 자가 발전이 되기도 하고 이 안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벙커처럼 사람들이 쇼핑몰을 찾고 좀비들은 이 사람들을 찾아서 오기도 하고 일종의 먹이를 찾아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좀비들이 살아있을 때의 자신의 행동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살아있을 때 가장 쾌락이 있었던 행위, 가장 좋았던 행위가 소비하는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좀비들이 쇼핑몰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영화 대사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좀비 영화에서는 항상 이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라는 공간을 클리셰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좀비들이 열심히 네,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본주의의 상징이라든지 이 얘기도 책에다 쓰기도 하고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안전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도시에 재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기댈 곳이 없는 순간에 찾아가야 될 곳이 과연 이 쇼핑몰이어야 할까?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 속에 항상 이 쇼핑몰에서 먼저 자원을 차지한 사람들이 이 자원을 골모로 잡고 사람들을 휘두르고 독재를 자행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사회 안전 시스템이 먼저 작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우리 사회는 그런 복지나 안전 시스템이 작용하기 전에 자본에 의해서 먼저 돌아가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왜 요새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는 벙커가 마련돼 있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재난이 닥쳤을 때 내가 돈이 없으면 그냥 죽을 수도 있겠구나. 쇼핑몰을 찾아가야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네 이 좀비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에피소드를 썼었고요. 요 사진은 저희가 더현대 서울의 아침에 인제 촬영 허가를 받고 들어가서 책 표지 사진이랑 책에도 삽입된 몇 개의 사진들인데 그때 찍은 사진 작가님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명품 매장이나 에스컬레이터에도 아무도 없는 모습. 항상 사람이 가득 찬 장면만 보다가 이렇게 사람이 없는 장면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좀 공허하기도 하고 요런 장면들인데 그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무도 없다가 여기가 10시 오픈인데 제가 8 시쯤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직원들 출입하는 문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서서히 이런 일하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도 청소하시는 분들의 실루엣이라든지 그리고 더현대 서울에 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왜 중앙에 되게 어마어마하게 큰 정원 있잖아요. 여기 다 진짜 나무랑 있고 새소리도 들리고. 근데 여기를 글쎄 아침에 정원사분들이 되게 여러 명이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풀을 뽑고 물을 주고 나뭇가지도 자르고 그래서 '아 이게 인공으로 운영되는 정원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아침엔 새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녹음된 새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공간들을 보면서 '아 수많은 사람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공간이구나.' 근데 우리는 사실은 바깥에 자연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쪼끔 더 편리하고 쉽게 경험하려고 쇼핑몰로 가고는 하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런 가려진 수많은 노동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책표지를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쓰고 싶었어요. 여기도 일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쇼핑몰을 거니는 분이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져서 이 장면을 쓰고 싶었는데 그냥 혹시나 얼굴이 쪼끔 드러나는 사진이어서 결국 사용을 못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썼던 책표지처럼 좀 대조적인 쇼핑몰의 모습을 빛과 그늘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진 작가분이 찍은 거 보고 느꼈는데 백화점 지하에 있는 그 슈퍼마켓 장면인데 아시죠? 백화점에는 물고기든 과일이든 진짜 좋고 큰 거만 있는 거. 이것도 뭔가 좀 생경하더라고요. 일상과는 쪼끔 멀어진 듯한 느낌? 똑같은 일상의 슈퍼 풍경인데도 제가 그냥 동네에서 경험하는 거랑은 또 다른 풍경이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그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라는 공간은 우리를 확실히 쪼끔 더 환상적인 느낌?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이끄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진을 워낙 잘 찍어 주셔서 그런 느낌이 더하더라고요. 그리고 푸드코트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이 손을 이렇게 제가 집중적으로 찍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사진을 쓰진 않았는데 이분들의 손이나 일하는 장면을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참고했던 책에서 마트가 우리에게 뺏은 것들이라는 책인데 그중에 한 챕터의 제목이 "캐셔에게는 이름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이기는 한데 캐셔도 그렇고 뭐 백화점 매장의 직원도 그렇고 하나의 유닛이나 어떤 로봇처럼 취급이 될 뿐이고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동하는 사람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흔히 말하는 고객들이 하는 갑질이라든지 뭐 그들의 노동 환경을 생각지 않고 왜 캐셔한테 의자를 지급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뭐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논란이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생기는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얼굴을 보지 않고 이름을 모를 때 벌어지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가려진 노동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책에다가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가려진 노동과 함께 그 모래에서는 이 노동도 어떻게 보면 소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힘들게 노동하는 걸 좀 안 보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쾌적한 공기, 편안한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것들이 우리를 되게 편리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또 인간이 사는 풍경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풍경은 사람과 사람이 맞닥뜨리고 공간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맞닥뜨려지면서 약간의 불편이나 불쾌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환기하고 다시 생각해 보고 '저게 왜 불편할까? 불쾌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 지워진 상태에서 깨끗하고 매끈한 공간에서 쇼핑만 할 때 '우리는 어쩌면 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책에 썼던 구절이 어 사실은 우리도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이지만 바깥에 나가서 나의 일터에서는 그런 지워지는 노동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나의 불쾌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불쾌나 불편이 들 수도 있고 지워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 사람들도 불쾌나 불편이나 지워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지워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면 누군가 거기 있다는 것, 그리고 약간의 불편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존재하면은 어쨌든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친구라든지 연인이라든지 부부 사이에서도 불편하다는 것, 상대에게 불편을 주는 거는 그냥 상대방이 존재하고 나랑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지우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서로의 불편이 되면서 '왜 나랑 다르지?' 불편하지를 생각해 가면서 서로 맞춰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어쩌면 서로가 서로의 불편이 되면서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책을 쓰면서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쌓여서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 여러 가지 기억이나 경험이나 추억이 쌓인 하나의 장소가 돼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장소니까 드나드는 모두가 좀 각자 즐겁고 행복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어떤 것들에 애덩어린 시선을 가지고 틈이나 가려진 것들을 발견하려는 그런 시선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어 읽고 난 가까운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나 독자분들한테 받았던 피드백 중에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애정어린 시선을 유지하면서 생각하면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냐는 그런 피드백을 생각외로 많이 받았어요. 제가 좀 예상하지 못한 피드백인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사는 방식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으로 구성돼 있는지, 나는 거기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취하고 버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한 번 사는 삶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반짝이는 어떤 것이라는 책으로 쇼핑몰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해서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쳐봤고요. 독자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쇼핑몰을 드나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각자의 기억이나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 다른 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안 좋아하거나 크게 의미 없는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꼭 쇼핑몰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공간을 드나들면서 나의 기억이나 경험 혹은 감정들을 되살려보고 여기 이런 도시의 공적인 개방된 공간들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기억이 중첩돼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